강 부장, 이번 성과는 정말 대단합니다. 회장님께서도 아주 만족하셨습니다. 모두 팀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자신의 입에서 나왔다는 실감이 없었습니다. 마치 어딘가 먼 곳에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번아웃입니다. 당분간 모든 업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갑자기요? 의사가 준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아주 오래됐을 겁니다. 준혁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인 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진단서보다 그 한 문장이 더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아주 오래됐을 겁니다. 아주 오래됐을 겁니다. 그 말이 조용히 반복됐습니다. 와, 정말 멋진데요. 꼭 살아있는 것 같아요. 유진이 옆에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흙은 계산하면 말을 안 들어요. 준혁이 손을 멈추며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수분이 얼마인지, 무게중심이 어딘지 재고 계시잖아요. 흙이 다 느껴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흙을 앞에 두고도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8년 동안 숫자와 분석으로 살아온 손이 흙 앞에서도 멈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흙은 계산하면 말을 안 들어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숫자와 근거, 분석과 전략으로 8년을 버텨온 남자에게 그 말은 마치 정면으로 날아온 비웃음 같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누구보다 정확했고, 누구보다 똑똑했고, 누구보다 빨랐던 강준혁. 하지만 작은 시골 공방의 물레 앞에서 그는 흙 한 덩이조차 마음대로 다루지 못하고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기업 회의실에서 박수 받을 때보다 이름 모를 여자에게 무심히 그런 말을 듣는 순간이 그의 가슴을 더 세게 건드렸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승진을 눈앞에 둔 엘리트가 왜 모든 걸 버리고 시골 마을에 내려왔는지, 그리고 왜 그곳에서 처음으로 살아있는 얼굴을 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공부는 잘했지만 마음은 가난했던 한 남자가 어떻게 진짜 부자가 되어가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일상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여의도 32층 회의실 유리병 너머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봄볕이 강물 위에 부서지며 은빛 파편을 흩뿌리고 있었지만 강준혁의 눈에는 그 풍경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는 도대체 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을까요? 준혁의 손에는 47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그의 이름만 단독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MBA를 마치고 돌아온 뒤 처음으로 혼자 이끈 프로젝트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출근해 마지막 수치를 점검했고 오탈자 하나까지 3번씩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해온 게 8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임원 6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준혁이 첫 슬라이드를 넘기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펜을 내려놓는 소리가 하나씩 들렸습니다. 부사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팔짱을 풀었고 누군가 메모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준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동남아시아 세 나라의 투자 진입 타이밍, 리스크 분산 구조, 5년 수익 시뮬레이션을 막힘없이 풀어냈습니다. 부사장이 중간에 끼어들며 이 부분을 더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도 준혁은 숫자와 근거를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이어갔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6명의 손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유리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부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강 부장, 이번 건 정말 탁월했어. 복귀하자마자 이 수준이면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데. 준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원들 덕분입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자신의 입에서 나왔다는 실감이 없었습니다. 마치 어딘가 먼 곳에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복도에서 후배 김도훈이 달려오며 눈을 빛냈습니다. 부장님, 오늘 진짜 달랐어요. 저희 팀에서는 저 발표 못해요. 솔직히. 준혁이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했는지 그냥 지나쳤는지 나중에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등 뒤에서 박수 소리의 잔향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잡음처럼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바닥을 적셨습니다. 준혁은 두 손을 모아 물을 받았다가 흘려보냈습니다. 그 행동을 3번 반복했습니다. 무언가를 씻어내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손이 움직이는 대로 내버려 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 임원들에게 찬사를 받은 사람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쁨도 없었습니다. 안도도 없었습니다. 뿌듯함도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렸습니다. 손목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환풍기 모터 소리가 피부 위에 직접 닿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거울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동료들이 오늘 발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누군가 웃었고 누군가 부럽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적당히 웃고 적당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10분째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식판이 비워진 뒤에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입안에 남은 맛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청담동 원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뛰었습니다. 준혁은 손을 들어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빠르고 얕고 불규칙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회의실 슬라이드가 떠올랐습니다. 다시 뜨면 천장이 보였습니다. 그 사이 어디에도 쉴 자리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 다음 날도 3주가 지났습니다. 그 3주 동안 준혁의 몸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때 나는 딩 소리가 귓속에 박혔습니다. 회의 중에 누군가 말을 걸면 0.5초 뒤에야 소리가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형광등 빛이 눈 뒤쪽을 누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생겼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의 어깨가 스칠 때마다 그 감촉이 유난히 날카롭게 피부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회사 출입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사원증을 갖다 댔습니다. 인식이 안 됐습니다. 다시 됐습니다. 또 안 됐습니다. 3번째도 실패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눈을 가늘게 떠야 보일 정도로. 하지만 분명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게이트 앞에서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바쁘게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준혁은 회사 근처가 아닌 강북의 조용한 골목 안쪽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진료실 의자는 딱딱했습니다. 형광등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의사가 40분 동안 질문을 이어갔고 준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대답하면서 자신의 말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나는 요즘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자신에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진료가 끝날 무렵 의사가 볼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번아웃입니다. 준혁이 미간을 좁히며 물었습니다. 갑자기요? 의사가 준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아주 오래됐을 겁니다. 준혁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인 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진단서보다 그 한 문장이 더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아주 오래됐을 겁니다. 아주 오래됐을 겁니다. 그 말이 조용히 반복됐습니다. 휴직 신청서를 낸 뒤 승인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준혁은 매일 아침 출근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커서가 깜빡이는 것을 1시간씩 바라봤습니다. 동료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머릿속에서 뭉개지며 무의미한 소음으로 변했습니다. 준혁은 그 소음 속에서 혼자 유리 상자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인수인계 마지막 날 오후였습니다. 팀장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은 금방 돌아올 거야. 몸만 추스르고 와.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6개월 후 복귀 조건으로 처리할게요. 자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준혁은 두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 강준혁이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건 자리를 채울 무언가였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청담동 원룸에서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충전기.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차에 올라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았습니다. 남쪽으로 방향만 잡았습니다. 서울을 빠져나와 고속도로로 접어드는 순간 핸드폰을 조수석 바닥에 던져놓았습니다. 그것이 의도적인 단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무서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3시간을 달렸습니다. 라디오를 켜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은 사무실의 기계음과 달랐습니다. 피부 위에 닿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갔습니다. 전남 구례 인근을 지나다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논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봄노는 얕은 물을 품고 하늘을 담고 있었습니다. 연두빛 모가 줄맞춰 심겨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어느 산자락 아래 돌담 골목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준혁의 발이 저절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멈춰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마을 입구 공터에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흙냄새가 들어왔습니다. 어딘가에서 밥 짓는 연기 냄새가 섞여왔습니다. 저녁 햇살이 돌담 위에 비스듬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냄새를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여름 외할머니 댁에 오던 길이 이런 냄새였습니다. 외할머니는 10여 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집도 오래전 다른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냄새는 그대로였습니다. 준혁은 한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손등을 스쳤습니다. 서울에서 단 한 번도 없던 종류의 감각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미지근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바람이었습니다. 귓속에서 울리던 소음이 조금 멀어졌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분명히 멀어졌습니다. 그것이 이 마을에 머물게 되는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골목 안쪽에 낮은 불빛이 켜진 민박집이 보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오늘 잘 거냐고만 물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자 열쇠를 건넸습니다. 이름도 목적지도 얼마나 있을 것인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온 준혁은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 전원을 켜지 않은 채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밤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풀 냄새가 났습니다. 멀리서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뛰었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불규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뛰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고요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것이 불편하지 않다는 사실이 준혁에게는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준혁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마을 안쪽 골목 끝에 외할머니의 집 터 위에 낯선 여자가 불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이튿날 아침 준혁은 알람 없이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수탉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에서 8년 동안 단 한 번도 알람 없이 눈을 뜬 적이 없었는데 이 남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붕 위로 흰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햇살은 아직 산 너머에 있었고 마을은 부드럽고 조용한 빛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준혁은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핸드폰 전원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6통이 쌓여 있었습니다. 최서연의 문자가 있었습니다. 어디야? 딱 2글자였습니다. 팀장의 문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번호로 온 부재중 전화가 2통 있었습니다. 준혁은 화면을 확인하고도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뒤집어 베개 옆에 내려놓고 민박집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뺨에 닿았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새벽 공기처럼 날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감겨드는 공기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된장국과 김치, 계란 프라이를 상에 올렸습니다. 준혁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이 혀에 닿는 순간 따뜻한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어제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된장국 한 그릇은 숟가락을 놓을 때까지 무엇을 먹는지 알면서 먹었습니다. 밥 한 그릇을 온전히 비운 것이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마을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은 좁았습니다. 돌담이 양쪽으로 이어졌고 담장 위로 봄꽃이 넘어와 있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걸음에 속도를 붙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골목 끝 밭에서 노인 한 명이 혼자 호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이고 느린 움직임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바라봤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바라본 것이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안쪽으로 더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막다른 골목 끝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위에 나무 간판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유진여. 손으로 직접 새긴 듯한 글자였습니다. 문틈으로 물레 돌아가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낮고 일정한 소리였습니다. 기계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실 복도의 에어컨 소리나 프린터 소리와 달랐습니다. 그 소리는 피부 위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기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문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공방 안에서 이유진은 물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흙이 손 사이에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들어가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켜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잠시 뒤 유진이 물레를 천천히 멈추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시려면 신발 벗고 오세요. 준혁은 자신이 왜 곧바로 신발을 벗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벗었습니다. 그런데 유진은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문간에 섰습니다. 신발을 벗은 채 문간에서 안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이 다시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손 사이에서 다시 천천히 살아났습니다. 올라오고 벌어지고 좁아졌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유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유진이 물레를 멈추더니 낡은 나무 의자를 발로 밀었습니다. 문간 쪽으로 밀려온 의자가 준혁의 발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혁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유진이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흙을 올리고 형태를 잡고 다듬었습니다. 어떤 형태가 나왔다가 무너졌습니다. 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흙을 다시 뭉쳐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그 반복을 바라봤습니다. 실패를 기록하지 않는 사람의 손을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뜨기 전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예전에 어떤 집이었는지 아세요? 유진이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원래 다른 분 댁이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친척분이 처분한 집인데 그분한테 터를 빌렸어요. 준혁은 그렇군요 라고만 했습니다.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공방을 나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준혁의 걸음이 돌담 앞에서 멈췄습니다. 담에 박힌 회색 조약돌들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배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규칙한 것 같으면서도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지는 패턴이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 어딘가에서 이 패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집의 외형은 달랐습니다. 지붕도 달랐고 창문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돌담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준혁은 손을 들어 돌담에 얹었습니다. 돌의 표면은 거칠었습니다. 낮 동안 햇볕을 받아 조금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준혁은 손을 금방 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입구 슈퍼 앞 평상에 앉아 있는 노인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왔어? 얼굴이 참 지쳐 보이네. 박달순이었습니다. 71살이었고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준혁이 대답하기도 전에 달순이 삶은 감자 2개를 소쿠리에서 꺼내 내밀었습니다. 준혁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포슬포슬한 감자가 혀 위에서 뭉개졌습니다. 짭조름하고 구수했습니다. 달순이 평상 위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 공방 있는데 거기 할머니 알았어. 인물 좋고 손이 야무진 분이었는데. 준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감자를 쥔 손가락이 조금 힘을 잃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조여들었습니다.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그냥 무언가가 옛날 것이 건드려진 느낌이었습니다. 준혁은 오랫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달순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평상 위에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마을 지붕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민박 방으로 돌아온 준혁은 처음으로 노트북을 열지 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쓰지도 수치를 검토하지도 회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귓속 울림이 어젯밤보다 조금 더 멀어져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마루에서 준혁을 불렀습니다. 마을 위쪽에 빈집 하나 있는데 우리 친정 쪽 집이에요. 한두 달 새 놓으려던 참인데 괜찮으면 드릴게요. 싸게 해줄게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얼마예요? 아주머니가 금액을 말했습니다. 준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날짜를 계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에만 반응한 결정이었습니다. 빈집은 방 2개짜리 낡은 슬레이트 집이었습니다. 부엌 창문 하나가 제대로 닫히지 않았습니다. 수압이 약해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가늘게 흘렀습니다. 준혁은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갔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마을길에서 유진과 마주쳤습니다. 유진이 준혁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오래 계실 모양이네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잠깐이요. 유진은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준혁은 자신이 이 마을에서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빈집 마루에 앉아 어두운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 번호를 찾았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다시 올렸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결국 전원을 껐습니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켜지지 않던 고요가 이 낡은 집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불편하지 않다는 사실을 준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의 공방 안에서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물레소리가 골목 끝에서 희미하게 흘러왔습니다. 밤이 깊어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었습니다. 저 여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저 불은 언제부터 저 자리에 켜져 있었을까요? 마을에 머문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준혁의 하루는 어느 순간부터 리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리듬이 이 남자가 평생 살아온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알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면 눈이 떠졌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었습니다. 피곤하면 낮잠을 잤습니다. 처음 사흘은 그것이 불안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감각이 몸 안에서 경보처럼 울렸습니다. 그 다음 사흘은 어색했습니다. 2주가 지나서야 그 리듬이 조금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마을 안을 걸었습니다. 저수지 둑을 따라 걷다 보면 1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을 걸은 적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걷는 동안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직 완전히 익숙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진의 공방 골목으로 발이 향하는 것은 따로 이유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걷다 보면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유진도 준혁이 문 앞에 서 있으면 또 왔네요. 라는 말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밀어줬습니다. 그 무렵 서울에서 최서연의 문자가 왔습니다. 아직 거기 있어? 인사팀에서 복귀 시점 조율 연락해도 되겠냐고 묻던데. 준혁은 그 문자를 읽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이 자신을 움직이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완전한 확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공방 안에서 유진이 작업하는 것을 바라보다가 준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해봐도 될까요? 유진이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손 씻고 오세요.
준혁은 수도가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손등까지 꼼꼼하게 씻었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회의 자료를 만지기 전에도, 보고서를 넘기기 전에도 항상 손을 씻었습니다.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유진이 흙 한 덩이를 가져다 물레 위에 올렸습니다. 준혁은 흙을 바라봤습니다. 무게를 가늠해 봤습니다. 수분이 얼마나 있는지 감촉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중심을 어디에 잡아야 할지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손을 흙 위에 올렸습니다. 물레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손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준혁은 힘을 조절했습니다. 각도를 맞추려 했습니다. 중심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흙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잡으려 할수록 더 기울었습니다. 결국 형태가 무너졌습니다. 유진이 옆에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흙은 계산하면 말을 안 들어요. 준혁이 손을 멈추며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수분이 얼마인지, 무게중심이 어딘지 재고 계시잖아요. 흙이 다 느껴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흙을 앞에 두고도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8년 동안 숫자와 분석으로 살아온 손이 흙 앞에서도 멈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계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자꾸 재려고 했습니다. 또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 시도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준혁은 무너진 흙덩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작업대 한쪽으로 밀어뒀습니다. 두 번째 것도 그 옆에 뒀습니다. 세 번째 것도. 유진이 그것을 보며 물었습니다. 왜 쌓아놔요? 준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유진이 가마에서 구워낸 찻잔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공방 작업대 위에 줄지어 올려놓으며 하나씩 살폈습니다. 빛을 향해 들어 올려보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려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를 멈췄습니다. 금이 가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가는 선이었지만 유진의 눈에는 바로 보였습니다. 유진이 아무 말 없이 그 찻잔을 손 안에서 힘을 줘 쥐었습니다.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파편을 흙통에 버렸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준혁이 그 모습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아깝지 않아요? 유진이 흙통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깨진 건데요. 준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도자기 이야기인지 아닌지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미 깨진 건데요. 그 말이 공방 안공기에 녹아들었습니다. 박달순 할머니가 며칠 전 흘렸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유진이 사람을 잘 안 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준혁에게 의자를 밀어준 것이 두 번째였다는 것도. 준혁은 그 무게를 그때 처음으로 가늠했습니다. 그 무렵 마을 안에서 준혁의 얼굴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달순 할머니가 주변에 이야기를 했고 마을 사람들이 골목에서 준혁을 보면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름도 직함도 없이 그냥 서울서 온 젊은 양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직함 없이 불리는 것이 이렇게 어색한 일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 작업을 하다가 불쑥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뭐 하셨어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금융회사 다녔어요. 유진이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를 맞추려 하시는구나.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관찰이었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을 말한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빈집 마루에 앉아 자신이 물레 앞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되짚었습니다. 중심각도, 수분 함량, 힘의 배분. 유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준혁은 오래 잠들지 못하다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잘 있나? 응, 잘 있어. 준혁이 대답하는 순간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마을에 온 뒤 처음으로 잘 있다는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 올라오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이 그 통화 안에서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을 안불빛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저수지 쪽에서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리드미컬하고 게으르고 느긋한 소리였습니다.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저녁 하늘을 올려다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하려 했습니다. 끝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이었습니다. 서울 여의도 고층 빌딩 어느 사무실에서 오재한 부회장이 보고서 결제란에 펜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맡았던 동남아시아 투자건이었습니다. 2명이 나눠서 처리하고 있었는데 마감 기한을 이틀 넘긴 상태였습니다. 오재한은 인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준혁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인사팀장이 대답했습니다. 6개월 휴직 중입니다. 요양지 주소가 전남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재한은 전화를 끊고 결제란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온 지 한 달이 지나던 날 오전이었습니다. 준혁은 물레 앞에 앉아 흙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계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수분이 얼마인지 중심이 어딘지 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손이 닿는 감각만 따라갔습니다. 흙이 손바닥 안에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닥이 약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높이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태가 있었습니다. 유진이 그것을 들어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건 괜찮은데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5글자였습니다. 그런데 준혁의 가슴 어딘가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임원 발표 직후 6명이 쳤던 박수보다 그 5글자가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준혁은 그 사실을 의식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정이 됐습니다. 그 순간 공방 안에 있는 소리는 2가지뿐이었습니다. 물레가 천천히 멈추며 내는 낮은 진동음, 그리고 처마 밑을 지나는 바람 소리, 사무실의 환풍기 소리와 초침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이 소리들은 피부 위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기 속에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오후였습니다. 유진이 공방 앞에서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걸을 건데 같이 갈 거예요?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요청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준혁이 일어섰습니다. 2 사람은 마을 뒷산 능선으로 올라가는 흙길을 걸었습니다. 포장이 안 된 길이었습니다. 돌멩이가 군데군데 박혀 있었고 뿌리가 땅 위로 올라온 구간도 있었습니다. 발바닥의 지면에 울퉁불퉁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2 사람은 각자의 속도로 걸었습니다. 유진이 앞서거나 준혁이 앞서거나 했습니다. 거리가 너무 벌어지면 한쪽이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능선에 올랐습니다. 마을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집 20채였습니다. 농가 저수지가 전부였습니다. 그 안에 자신이 한 달째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아직도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유진이 능선 끝 바위 위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울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어요? 준혁이 잠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마을 지붕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수지 물이 잔잔하게 빛났습니다.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느껴지지? 그 질문이요. 유진이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능선을 타고 지나갔습니다.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것이 유진이 자신의 과거를 처음으로 꺼낸 순간이었습니다. 준혁이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마을 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전시 디자인 일을 했어요. 6년 동안요. 매 시즌 결과물을 냈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전시장 불이 꺼지고 나면 아무 감각도 안 남았어요. 그냥 텅 비었어요. 준혁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유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몸이 크게 무너졌어요. 출근을 못하는 날이 생겼어요. 그 다음엔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생겼어요. 유진은 거기까지 말하고 멈췄습니다. 더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약혼자 이야기도 퇴원 이후 이야기도 그날은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여자가 왜 이 마을에 내려왔는지, 왜 저 공방에 혼자 불을 밝히고 있었는지 그 윤곽이 조금 잡혔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처음 흙을 만졌을 때 어땠어요?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울었어요. 이유도 모르고요. 그 대답이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꾸미지 않은 사실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솔직함이 낯설었습니다.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흙길 중간쯤에서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유진이 발걸음을 멈추더니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비 올 것 같은데요. 가마덮게 열어뒀어요. 두 사람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능선을 내려와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공방 앞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가마 쪽으로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덮개 이쪽 잡아요. 준혁이 반대쪽을 잡았습니다. 무거운 천덮개를 함께 끌어당겼습니다. 빗방울이 굵어졌습니다. 손등에 빗물이 떨어졌습니다. 차갑고 굵은 빗방울이었습니다. 덮개가 가마 위에 덮였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손을 놨습니다. 처마 아래로 뛰어들었습니다. 비가 처마를 때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빗물이 처마 끝에서 줄기를 이루며 떨어졌습니다. 유진이 처마 기둥에 등을 기대며 숨을 골랐습니다. 준혁도 그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유진의 머리카락 끝에 빗물이 맺혔습니다. 준혁의 손등이 빗물로 촉촉했습니다. 잠시 뒤 유진이 공방 안으로 들어가 보리차를 끓였습니다. 찻잔 2개를 들고 나와 준혁에게 하나를 건넸습니다. 준혁은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빗소리가 처마를 두드렸습니다. 보리차에서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준혁은 그 냄새를 맡으며 지난 10년을 생각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어디에 있었는지 단 한 장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이었을 것입니다. 회의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남을 것 같았습니다. 처마 아래, 빗소리, 보리차, 그리고 젖은 손등의 감촉. 그것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준혁이 찻잔을 손에 쥔 채 말했습니다. MBA 복귀하고 첫 발표 때요. 임원들한테 박수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느껴졌어요. 유진이 빗소리를 들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계속했습니다. 그게 이상한 건지 아닌 건지도 몰랐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진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군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남았습니다. 비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도자기는 왜 시작했어요? 유진이 찻잔을 손 안에서 천천히 돌리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었어요. 그냥 손을 움직이고 싶었어요. 뭔가 결과가 남는 게 필요했고요. 준혁은 그 대답을 들으며 자신이 8년간 일해온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증명, 인정, 성과, 유진의 이유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빈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준혁은 오늘 하루를 되짚었습니다. 성과가 없었습니다. 보고서도 없었습니다. 회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비어 있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에서 최서연의 문자가 왔습니다. 요즘 어때? 준혁이 답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 잠시 뒤 최서연의 답장이 왔습니다. 그게 더 걱정되는 말이야. 강준혁이 괜찮다고 하면 보통 제일 안 괜찮을 때거든. 준혁은 그 문장을 읽고 웃었습니다.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웃음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으면서도 웃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서연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유진이 읍내 소품점에 찻잔을 납품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준혁이 마침 같은 방향을 걷다가 무거운 상자를 함께 들었습니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혼자서도 해왔는데요. 준혁이 상자를 놓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읍내 소품점에서 유진의 찻잔들이 진열대 위에 놓였습니다. 주인이 찻잔 하나를 들어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것도 금방 나가겠는데요. 저번에 것 사간 손님이 또 찾아왔거든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그 장면을 옆에서 바라봤습니다. 공방이 유진의 정서적 공간이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 생활의 기반이었습니다. 그것을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유진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구례장터 나가요. 1년에 2번 나가는 건데 그때 큰 그릇들을 팔아요. 준혁이 걸으며 들었습니다. 이 마을에서의 삶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달순 할머니가 며칠 전 준혁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유진이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 한 달쯤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있었어. 밥도 혼자 먹고 장도 혼자 보고. 그것은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야기처럼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준혁은 그 문장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빈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 씨, 나야. 준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오재한이었습니다. 오재한의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8년 전 준혁이 처음 입사 면접을 봤을 때와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단단하고 듣는 사람이 자세를 고쳐 앉게 만드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혁은 마을 골목 위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오재한이 말했습니다. 한번 볼 수 있어? 준혁이 잠시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언제요? 오재한이 말했습니다. 사흘 뒤. 내가 내려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혁은 핸드폰을 손에 쥔 채 골목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돌담 위에 비스듬히 걸려 있었습니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저수지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오재한이 직접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부회장이 수행원도 없이 이 마을까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전화의 무게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준혁이 공방 앞마당에서 유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재한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맸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수행원이 없었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이 장면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32층 회의실에서 보던 사람이 전남 구례 인근 시골 마을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오재한이 준혁을 발견하고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회사 일로 온 게 아니야. 그냥 개인적으로 왔어. 준혁이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멀리까지 오셨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안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에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만 있었습니다. 오재한이 메뉴판을 보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어릴 때 살던 동네 식당이랑 똑같네. 준혁이 물었습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오재한이 말했습니다. 충청도.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식사가 나왔습니다. 오재한은 천천히 먹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회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안색이 좋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마을 냄새가 고향 냄새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듣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방문의 진짜 이유가 나올 순간을.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오재한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룹 전략 총괄 본부장 자리를 만들 거야. 준혁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오재한을 바라봤습니다. 오재한이 말을 이었습니다. 복귀하면 6개월은 전략기획실 고문으로 있다가 본부장으로 가는 거야. 임원급이야. 임원급이었습니다. 준혁이 입사 첫날부터 노트에 적어뒀던 경로였습니다. 3년차 팀장, 7년차 임원 트랙, 10년차 이전 본부장. 오재한이 말한 포지션은 그 경로의 정확히 세 번째 칸이었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재한이 계속했습니다. 이미 다른 후보들이 있어. 경영진 2명이 밀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나는 자네를 밀 거야. 구조 개편 일정이 다음 분기 안에 확정돼야 해. 시간이 많지 않아.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을 골목이 보였습니다. 돌담이 보였습니다. 유진의 공방 간판이 멀리 보였습니다. 오재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 번아웃은 자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너무 많이 요구했어. 그 말하고 싶었어. 준혁이 오재한을 바라봤습니다. 8년이었습니다. 8년 동안 이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 잘못이라는 말, 우리가 너무 요구했다는 말. 그 말의 무게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의 목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꾹 눌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마을길을 걸었습니다. 오재한이 돌담을 바라보며 걷다가 말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여기 묻혀 있기엔 아깝지 않아?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재한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이 자리 다시 없어. 그건 알지? 그 말이 준혁의 안에 있는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8년 동안 잠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증명하고 싶다는 욕구,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그것이 그 말에 반응했습니다. 마을 입구까지 걸어왔습니다. 오재한이 차 문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골목 안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자네 나이 때 비슷한 기회가 왔었는데. 준혁이 오재한을 바라봤습니다. 오재한이 말했습니다. 그때 못 멈추고 계속 달렸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재한은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먼지가 일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준혁은 마을 길 위에 혼자 서서 먼지가 가라앉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오재한의 마지막 말이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유혹인지 경고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빈집 마루에 앉아 가방 안 깊숙이 접어뒀던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적어둔 커리어 계획이 있는 노트였습니다. 3년차 팀장, 7년차 임원 트랙, 10년차 이전 본부장. 글씨가 발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오재안이 말한 포지션은 정확히 세 번째 칸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칸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 칸이 자신의 것인지 노트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빈 페이지였습니다. 준혁은 그 빈 페이지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방으로 갔습니다. 유진은 어제 오재안이 왔던 것에 대해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먼저 꺼냈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사람이 왔었어요. 유진이 손을 멈추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마을이 작아서 알아요. 준혁이 오재안의 제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임원급 자리, 본부장 포지션, 다음 분기 안에 결정해야 한다는 것. 유진은 끝까지 들었습니다. 작업하는 손을 멈추지 않으면서 준혁이 말을 마쳤습니다. 유진이 잠시 있다가 물었습니다. 그 자리가 왜 좋아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서요. 유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유진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뭐요? 그 두 글자가 공방 안에 떠 있었습니다. 준혁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뭘 증명하려 했는지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유진은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침묵이 공방 안을 채웠습니다. 물레 소리도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처마 밑을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준혁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폴더를 찾았습니다. 이력서 파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수정 날짜가 MBA 지원 전년도였습니다. 직무 목표란을 펼쳤습니다. 10년 이내 그룹 전략 본부장급. 그 문장을 읽는 동안 귓속에서 울림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환풍기 소리 같은 울림이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준혁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방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오재안 방문 다음 날부터 준혁의 핸드폰에 연락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재안 비서실에서 복귀 온보딩 일정 조율 메일이 왔습니다. 첫 주 일정이 빼곡하게 채워진 메일이었습니다. 읽고 닫았습니다.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누가 내려왔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준혁이 말했습니다. 응, 회사에서 왔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자리 가면 되는 거 아이가. 그게 네가 여태 달려온 이유 아이가.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좀 달라졌다.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준혁은 전화를 끊고도 그 말을 한참 생각했습니다. 최서연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최서연이 말했습니다. 준혁아, 현실적으로 그 자리 다시 없어. 오재안 부회장이 직접 내려갔다는 거 자체가 전례 없는 거야. 돌아와. 아기가 없었습니다.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오히려 준혁의 가슴을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처음으로 짐을 어떻게 쌀지 생각했습니다. 서울까지 몇 시간이 걸리는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유진의 그 짧은 질문이 반복해서 귓속에서 재생됐습니다. 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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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혁은 그 질문에 아직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오재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가겠습니다. 딱 4글자였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른 뒤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홀가분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것이 왔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잘못 계산한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묵직하고 설명하기 어렵고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감각에 이름을 붙이려다 그냥 뒀습니다. 1시간 뒤 오재한 비서실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환영한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메일이었습니다. 첫 주 일정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월요일 임원 브리핑, 화요일 팀장 간담회, 수요일 구조 개편 킥오프 회의. 준혁은 그 일정들을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핸드폰 화면에서 눈이 멀어지는 감각이 왔습니다. 화면은 그대로였습니다. 글자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눈이 그 위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접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세면도구를 챙겼습니다. 충전기를 뽑았습니다. 그러다 선반 앞에서 멈췄습니다. 유진이 건네줬던 찻잔이 거기 있었습니다. 바닥에 작은 눈금이 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거라고 했던 그 찻잔이었습니다. 가방에 넣을지 두고 갈지 한참 바라봤습니다. 두 손으로 감싸들었습니다. 찻잔의 온도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바닥에 작은 눈금이 엄지손가락에 닿았습니다. 가방 안가장 안쪽에 넣었습니다. 짐을 다 싼 뒤 빈집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수압이 약한 수도꼭지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닫히지 않는 부엌 창문이 있었습니다. 고쳐달라고 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불편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를 찾아가 빈집 열쇠를 반납하려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집 비울 때 주인한테 직접 드리면 돼요. 준혁이 열쇠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뒤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달순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달순이 준혁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얼굴이 왔을 때보다 많이 좋아졌구먼. 할머니도 좋아하셨겠다. 준혁은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말을 소화하려 했습니다. 할머니도 좋아하셨겠다. 그 말이 걸음마다 따라왔습니다. 마지막 날 오전이었습니다. 공방으로 유진을 찾아갔습니다. 작별 인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해뒀습니다. 그런데 유진 앞에 서는 순간 준비한 말이 전부 틀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입에서 나온 것은 결국 이것뿐이었습니다. 잘 지내요. 유진이 일하던 손을 멈추고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가도 돼요.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붙잡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놓아주는 말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말을 원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마을 입구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공방 간판이 보였습니다. 작아졌습니다. 모퉁이를 돌자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내려앉았습니다. 국도에 올라섰습니다. 에어컨을 켰습니다.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귓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무실 환풍기 소리와 같았습니다. 화장실 형광등 아래서 듣던 그 소리와 같았습니다. 귓속 울림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서울의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1시간을 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방 속에서 찻잔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에 손이 핸들 위에서 굳었습니다. 몇 초가 지났습니다. 준혁은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엔진을 끄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두 손으로 잡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찻잔은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손목시계를 풀었습니다. 조수석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의도적인 행동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손이 했습니다. 손목이 가벼워졌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찻잔을 꺼냈습니다.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바닥에 작은 눈금이 엄지손가락에 닿았습니다. 유진이 했던 말이 들렸습니다. 깨진 건 아니고 처음부터 이런 거예요.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도 된다고 했을 때의 표정이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아쉽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준혁의 선택을 온전히 준혁의 것으로 두는 표정이었습니다. 준혁은 갓길 위에서 그 표정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평생 원했지만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누가 말해줘서 안 것이 아니었습니다. 갓길 위에서 찻잔을 쥔 손 안에서 그냥 알았습니다. 최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 신호가 가는 동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최서연이 받았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갈 수 있는데 못 가겠어. 최서연이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서연이 말했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예전이랑 달라. 준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서연이 말했습니다. 전에도 느꼈어. 통화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는데.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더 긴 침묵이었습니다. 최서연이 말했습니다. 그거 이상한 게 아닌 것 같다. 준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들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를 돌렸습니다. 오재한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이 선택이 맞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마을 입구 골목에 다시 차를 세웠습니다. 내렸습니다. 공방 쪽에서 유진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준혁을 발견하고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 양쪽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준혁의 손이 주머니 안에서 빈집 열쇠에 닿았습니다. 나가면서 반납하지 않은 열쇠였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꺼내지 않았던 열쇠였습니다. 그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유진이 공방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뒤를 따랐습니다. 공방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진이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준혁이 안으로 들어서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처음 날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유진 앞에 섰습니다. 공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물레도 멈춰 있었습니다. 흙 냄새가 공기 속에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돌아왔어요. 유진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래도 된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준혁은 그 두 글자의 의미를 언어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몸으로는 알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안쪽 깊숙이 넣어뒀던 찻잔을 꺼냈습니다. 공방 선반 위 제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찻잔이 선반 위에 놓이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유진은 그 행동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완전한 동의였습니다. 준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재한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오재한이 받았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오재한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침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재한이 말했습니다. 이유가 뭔가? 준혁이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걸 찾았습니다. 오재한이 말했습니다. 그 자리 다시 없어.
준혁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화기를 귀에서 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재한이 불렀습니다. 준혁 씨. 준혁이 다시 귀에 댔습니다. 오재한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이 든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오재한이 말했습니다. 나도 자네 나이 때 멈출 기회가 있었는데. 준혁이 듣고 있었습니다. 오재한이 말했습니다. 그때 못 멈췄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문장 안에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부러움이었습니다. 후회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작은 응원이었습니다. 준혁이 8년 만에 오재한에게서 받은 가장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공방 안 의자에 앉았습니다. 유진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작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물레가 돌아갔습니다. 흙이 손 사이에서 살아났습니다. 그 평온함이 준혁에게 알려졌습니다. 어떤 말보다 더 명확하게 지금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회사의 퇴직 의사를 통보하는 메일을 썼습니다. 다시 읽지 않고 전송했습니다.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고를 권유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감사한데요, 결정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후련함이 먼저 왔습니다. 아쉬움은 나중에 왔습니다. 그 순서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퇴직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서울 원룸을 정리하면 당분간 버틸 수 있는 계산이 섰습니다. 아직 숫자 감각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 계산이 알려줬습니다. 그 주에 창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나무 선반을 고쳤습니다. 이웃집 남자가 공구를 빌려줬습니다. 달순 할머니 집 아들이 선반 나사를 조여줬습니다. 요청하지 않았는데 도움이 왔습니다. 이 마을의 방식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로 퇴사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쩔 건데?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근데 지금 처음으로 내가 고른 자리에 있어. 아버지가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밥은 먹고 있나? 준혁이 말했습니다. 응, 잘 먹고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혁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퇴사 통보 이틀 뒤였습니다. 예고 없이 아버지가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철물점 영업을 마치고 혼자 운전에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러 왔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준혁 옆에 앉아서 공방을 구경했습니다. 아버지는 선반 위에 놓인 그릇들을 하나씩 들어봤습니다. 바닥이 약간 기울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높이가 고르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것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방식의 관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공방 한쪽에 놓인 가마를 바라보다가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예요? 유진이 금액을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거 쓰네요. 그것이 아버지가 이 공방에서 처음으로 한 판단이었습니다.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야 했습니다. 차 앞에서 준혁과 마주 섰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아버지가 먼 쪽을 바라봤습니다. 마을 지붕들 위로 새벽빛이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모르겠다. 잠시 있다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근데 또 잠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 어릴 때 내가 공부만 시켰지. 같이 뭘 한 적이 없더라. 아버지가 마을 쪽을 바라본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좀 후회된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후회라는 말을 입 밖에 낸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서툴고 짧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오래 남았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공기였습니다. 아버지 방문 이틀 뒤였습니다. 최서연이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을 운전해 왔다고 했습니다. 준혁이 공방 앞 평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최서연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내가 저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걸 처음 봤어. 준혁이 말했습니다. 나도. 최서연이 준혁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예전 너면 지금도 자료 만들고 있었겠지. 준혁이 웃었습니다. 최서연도 웃었습니다. 그 말이 칭찬인지 놀림인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공방 안에서 유진이 그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최서연이 유진에게 도자기 굽는 과정을 물었습니다. 유진이 설명하는 동안 최서연은 메모를 하려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최서연이 돌아가기 전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오재한 부회장이 많이 아쉬워한대. 포지션 때문인지 너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준혁이 말했습니다. 다른 거야. 최서연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행복해 보인다.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최서연의 차가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준혁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래전에 써놓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다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어있지? 그 아래 새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언어였습니다. 그 차이가 이 마을에서 배운 것의 전부였습니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을 안불빛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새벽 2시에도 창밖이 밝았습니다. 이 마을은 10시가 넘으면 어두워졌습니다. 그 어두움이 오래전부터 있어야 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은 앞치마를 두르고 공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서울 복도를 걷던 걸음과 완전히 다른 소리를 냈습니다. 준혁 혼자 알아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방 안으로 들어서며 선반 위 찻잔을 한번 봤습니다.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유진이 오늘 뭘 만들 거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직 몰라요. 그 대답이 서울에서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함께 알았습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준혁은 공방 옆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먼지와 흙과 나무가 섞인 냄새였습니다. 이것을 작업실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낡은 나무 선반을 직접 고쳤습니다. 손바닥에 나무 거스러미가 박혔습니다. 빼내고 다시 작업했습니다. 이웃집 남자가 지나가다 들여다보더니 공구를 가져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선반 한쪽을 잡아줬습니다. 달순 할머니 집 아들이 나사를 조여줬습니다. 요청하지 않은 도움들이었습니다. 작업대를 들여놓았습니다. 창고가 작업실이 됐습니다. 준혁은 매일 오전 2시간씩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이번 건 균형이 더 잡혔다고 말하거나 말하지 않거나 했습니다. 준혁은 그 기준이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준혁이 혼자 물레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만들 그릇의 형태를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이 닿는 대로 흙을 뒀습니다. 흙이 손 위에서 올라왔습니다.
어떤 형태가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재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이 하는 대로 뒀습니다. 물레가 멈췄습니다. 그릇도 아니었습니다. 꽃병도 아니었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무언가였습니다. 삐뚤어진 쪽이 있었습니다. 높이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실패통에 넣지 않았습니다.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유진이 들어오다가 그것을 보고 멈췄습니다. 들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몰라요. 그냥 손이 하는 대로 뒀어요. 유진이 그것을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봤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두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글자가 처음 날 유진의 또 왔네요와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준혁은 알았습니다. 마을 이장이 준혁을 찾아온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이장이 평상에 앉아 말했습니다. 서울서 온 분이 뭔가 알 것 같아서요. 직거래 장터 관련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일주일 뒤 준혁이 방안을 가져갔습니다. 이장이 읽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농가 어르신 2명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되겠어요? 도시식이었습니다. 포장 단위도 가격 책정 방식도 이 마을과 맞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수정본을 만들었습니다. 농가별 수확량에 맞게 포장 단위를 바꿨습니다. 가격 책정 방식을 이장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쳤습니다. 8년간 쌓아온 금융 감각이 이 마을 안에서 처음으로 유효하게 작동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장이 수정본을 읽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되겠는데요. 그날 달순 할머니가 준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준혁이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달순이 말했습니다. 그때는 눈이 바빴는데 지금은 손이 바빠. 준혁은 그 표현을 한동안 소화했습니다. 눈이 바빴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8년 동안 항상 다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 소품점 납품 일정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번에 찻잔 12개랑 작은 그릇 8개 같이 넣을 건데. 준혁이 말했습니다. 제 그릇 2개 넣어도 될까요? 유진이 그릇을 들어봤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봤습니다.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네, 소품점 수준이면 돼요. 그것이 준혁의 그릇이 처음으로 외부로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소품점 주인이 진열대 위에 올리면서 말했습니다. 이것도 유진 씨 거예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옆 작업실 분 거예요. 주인이 그릇을 들어보며 말했습니다. 좀 삐뚤어졌네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팔릴 거예요. 준혁은 옆에서 그 말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최서연이 2번째로 마을을 방문한 것은 겨울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공방 앞에 앉아있는 준혁을 보고 한동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행복해 보인다.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오늘 하루가 짐처럼 안 느껴져. 최서연이 오래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최서연은 자신의 하루아침을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 샤워하면서 오늘 회의 순서를 정리하는 것, 밥을 먹으면서 어제 보고서의 오류를 떠올리는 것, 좋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아버지와의 통화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전화를 하다가 말했습니다. 너 초등학교 때 뭐 하고 싶다고 했는지 기억 안 나지? 준혁이 말했습니다. 뭔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도 몰라. 물어본 적이 없어서. 전화기 너머로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오래 웃었습니다. 준혁은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 자신도 말한 적이 없다는 것,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알게 됐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봄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오후 유진이 가마에서 찻잔 하나를 꺼냈습니다. 작업대 위에 올려놓더니 준혁을 불렀습니다. 이리 와봐요. 준혁이 다가갔습니다. 유진이 찻잔을 준혁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줄게요. 바닥에 작은 눈금이 나 있었습니다. 준혁이 들어봤습니다. 선반 위에 있던 찻잔과 똑같은 눈금이었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두 개를 같이 만든 거예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하나는 먼저 줬고요. 준혁은 두 찻잔을 선반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나란히 놓인 두 개를 바라봤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이고 어느 쪽이 나중인지가 의미 없었습니다. 둘이 있어야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봄 장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이 공방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아 납품 목록과 가격표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준혁이 단가 계산 방식을 수정했습니다. 유진이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이쪽이 더 낫겠는데요. 두 사람이 같은 표를 보며 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맞췄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준혁이 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유진 씨, 여기 계속 있을 거예요? 유진이 가격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지금은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나는 있을 거예요. 당신 곁에. 유진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가격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있다가 준혁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는 온도였습니다. 달순 할머니가 창문 너머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커튼을 쳤습니다. 아버지가 두 번째로 마을에 내려온 것은 봄 장터 준비가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이틀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장집에서 직거래 방안 최종 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옆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끝까지 듣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셋이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진이 만든 찻잔을 들어보며 말했습니다. 좀 비뚤어진 것 같네요. 준혁이 가볍게 말했습니다. 그게 더 좋은 거야. 아버지가 찻잔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그것이 아버지가 이 마을의 방식에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차 앞에서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잘한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걱정된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음에 또 오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준혁에게는 그것이 아버지에게서 처음 나온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이른 봄 아침이었습니다. 유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공방 문을 열었습니다. 준혁이 그 옆에 섰습니다. 오늘 만들 그릇의 형태를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흙을 손에 올렸습니다. 넥타이를 손에 쥔 채 거울 앞에서 멈추던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제 여기 없었습니다. 형태를 모르는 흙 앞에서 멈추지 않는 손이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공방 문 너머로 들어왔습니다. 흙 냄새가 났습니다. 물레 소리가 시작됐습니다. 바람이 처마 밑을 지나갔습니다. 준혁의 손이 흙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준혁은 더 많은 것을 가져서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짓누르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비로소 진짜 삶의 온도를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정해준 성공의 기준보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그리고 사람은 누군가의 곁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 가장 깊이 회복된다는 것을 그는 늦게서야 배웠습니다. 공부는 잘했지만 마음은 가난했던 한 남자가 흙을 만지고 사람을 만나고 자신의 속도를 되찾아가며 결국 가장 소중한 부를 얻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 오래 애쓰느라 정작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잊고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잠시라도 당신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